와. 오, 뭐야? 야, 와, 이게 VR로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에요? 네. 우와. 지금 어디다가 그리시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지금. 우와. 종이에다가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공간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야, 신기하네. 아, 이게 VR로. 진짜 뭔가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VR 아티스트가 아직은 저희한테 좀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떤 직업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요. VR 아티스트는 이제 지금 저희가 자주 하는 건 어떤 기업 행사나 런칭 쇼 같은 데에서 이제 또 공연 같은 거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뒤에 LED 전광판이 크게 있고 그 화면에 제가 그리는 모습이 라이브로 송출되는 거를 5분에서 7분 정도의 공연으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정확한 명칭은 VR 퍼포먼스 아티스트가 사실 좀 더 정확한 명칭인데. 자, 이제 VR 아티스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진짜 많이 생겼습니다. 네? 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물어보는 시간, 네. Q&A 시간을 가져볼 텐데, 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선생님처럼, 이 작가님처럼 이 VR 아티스트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전적 의미로 설명을 그 직업이란 단어로 설명한다면 네. 사실 거의 저만 있고요. 아, 혼자? 그 분야로 이렇게 와, 유일무이. 독보적인 네. 1인자. 그래서 근데 이제 시연 같은 걸 하시는 작가분들이 있어요. 해외에 계시고 그다음에 어떤 행사장에서 이제 시연계 개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뭐 한두 시간 정도 이제 라이브로 그린다든가 그런 건 있는데 이제 어떤 5분, 6분이나 딱 공연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하는 팀이나 아티스트는 아직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업적으로 이것만 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직은 네, 연 작가님이 지금 네네. 좀 수입이나 이런 게 괜찮은지 조심스럽게 야, 그걸 한번. 어떻게 물어봐? 그래도 가장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작년도 대비해 450%가 올랐어요. 네. 아, 난 450만 원 번 줄 알고. 많이 번다 생각하고 있었네. 야, 450%가 올랐다고요? 네, 매출이 450% 올랐고 그다음에 예. 네, 그다음에 순이익이 저희가 마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작가의 그 재능이죠. 재능으로 커버를 많이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전기세, 네, 기름값, 밥값 정도만 제외하고. 아, 원가가 그 정도 되는군요. 네, 그래서 그거 빼면은 이제 나머지는 인건비. 네, 거의 한 95% 정도 남는다고. 오. 네, 굉장히 수익. 친환경 주거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생태 건축들이 선보이고 있다. 전통 소재인 흙과 나무에 이어 볏짚도 건축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바로 스트로베일 하우스. 볏짚을 뜻하는 스트로와 가벼운 것을 단단히 묶는 더미를 가리키는 베일의 합성어로 스트로베일 하우스는 우리말로 하면 볏짚으로 지은 집을 뜻한다. 육면체 모양으로 압축한 볏짚을 사용하는데 압축 볏짚은 벽돌과 같은 역할을 한다. 뭉치면 강해진다는 말. 볏짚도 마찬가지. 하나쯤이야 손으로 뚝 끊을 수 있지만 수백, 수천 가닥을 뭉치면 특별한 도구 없이는 안간힘을 써도 끊기 어렵다고 한다. 압축 볏단으로 지은 스트로베일 하우스는 짚을 압축해 강도가 상당한 블록을 쌓아 만든다. 하지만 의구심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볏짚으로 만든 집이 과연 안전할까? 모든 벽에 다 들어가요, 이게. 예, 모든 벽에 특히나 우리가 바깥 공기와 만나서 이것을 이렇게 소통하게 해주는 벽들, 외부 벽들은 다 스트로베일 이 볏짚이 들어가고 있죠. 근데 어쨌든 집이라는 게 그런 어떤 뭐 기능성도 중요하지만은 튼튼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볏짚으로만 세운 집이 튼튼하긴 해요. 예, 이거는
구조하고 상관없이 단열재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속에 먼저 들어간 나무 기둥들이 우선 이 전체의 뼈대를 다 잡아주고 여기 있는 볏짚은 단열의 역할이나 습도 조절의 역할을 하고 얘 밖에다가 우리가 미장을 하는 것이 다시 이 집의 구조를 보강해줘서 아주 튼튼한 집이 되죠. 자연 소재를 사용한 만큼 단열 효과가 높으며 산소가 들어갈 틈이 없어 화재에도 강하다. 외국의 안전 테스트 결과 스트로베일 하우스의 벽은 섭씨 1000도가 넘는 고열로 2시간 넘게 가열해도 전혀 불이 붙지 않았으며 반대편 벽의 온도 상승은 5도 이하였다. 이러한 건축 방식은 19세기 말 미국에서 시작돼 서양에서는 20-30년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고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강원도 영월군 동강변에 국내 1호 스트로베일 하우스가 지어졌다. 벽면을 황토로 미장하는 점에서 황토집과 비슷한 것 같지만 뼈대가 되는 목재 사이에 벽돌 대신 두툼한 압축 볏짚을 다져 넣는다는 점이 다르다. 유레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특별한 조명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여기 얇고 휘어지는 조명이 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둘러보러 왔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조명이 어디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마치 예술 작품처럼 다양한 형태의 조명이 전시되어 있는데 오묘한 야자수 느낌부터 메비우스의 띠 같은 느낌까지 다양하다. 이게 정말 조명 맞아요? 전류가 흐르면 스스로 빛을 내는 OLED라고 하는 물질을 사용한 OLED 조명입니다. 조명의 혁신! LED 조명보다 훨씬 더 얇고 가벼우며 심지어 구부러지기까지 하는 OLED 조명인데 빛을 쏘아주는 부품이 따로 필요 없어. 이렇게 얇게 만들 수 있다고? 다른 광원들은 조명이 되기 위해서 방열판이나 확산판이 필요하지만 이 OLED 조명은 이 자체만으로도 조명이 완성이 됩니다. LED 조명과 OLED 조명의 차이점. 면이나 선 형태의 광원으로 스스로 빛을 내며 유연성이 유독 좋은 것이 특징. 이렇게 통통 튀겨지기까지 하는데 이 OLED 조명은 굉장히 얇고 가볍기 때문에 이 신용카드 두께보다도 훨씬 더 얇습니다. 우와 정말 종이처럼 얇다. 이 얇은 조명의 또 다른 장점은 과연 뭘까? 바로 그때 조명과 눈싸움하고 있는 분을 발견. 아이고 보기만 해도 눈부신데 세상에 한 번 깜빡이질 않네. 눈 안 부시세요? 이 조명은 오래 켜두어도 발열이 적고 이제 쳐다봐도 눈부심이 없다고 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괜찮네요. 자연광과 가장 흡사한 형태라고. 오래 켜두어도 약 35도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오래 만져도 뜨겁지 않습니다. 패널과 케이블, 스위치까지 손쉽게 연결해서 다양하게 연출 가능한 OLED 조명. 내가 직접 조명 디자이너가 된다. 원하는 분위기와 모양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유레카! 컴퓨터를 오래 하는데 문득 든 생각이 키보드가 기억 니은들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떤 근거로 뭐 미음, 리을 뭐 이렇게 순서가 된 건지. 컴퓨터 자판. 아하.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아니라 미음 니은 리을 이응 순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죠? 우리 컴퓨터 자판 만질 때 미음이야, 이거 아야 이게 아니라 그냥 치잖아요. 그죠? 희한하게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치듯이. 근데 컴퓨터 자판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아니라 미음 니은 리을 이응.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죠. 모르니까 우리가 다락방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컴퓨터를 칠 때 왜 이 키보드를 치는데 미음, 니을, 리을, 이응이지?
그리고 또한 ABC도 아니잖아요. QW 쿼츠 T 이거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담 점수라는 걸 매긴 거예요. 뭐냐면 손가락에 누르는 이 힘과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글자 이거를 가지고 부담 점수를 매긴 거죠. 그래서 우리 자세히 보시면 키보드의 맨 끝에 있는 부분은 잘 쓰지 않는 그러한 자음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모음이 잘 쓰지 않는 모음이 좀 끝으로 가 있죠. 이렇게 컴퓨터 누르는 힘과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이 점수를 매겨서 손가락의 움직임 그리고 적당한 간격으로 배열돼서 지금과 같은 키보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직접 사람들이 글을 보면서 이 손가락으로 점수를 매긴 거예요. 그러면서 키보드의 점수, 즉 키보드를 이렇게 배열을 했다는 것, 그리고 좀 더 좋은 키보드, 이제 어떻게 좀 편리한 키보드가 계속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어떤 키보드가 나올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유레카!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현장에 남아있는 모든 증거물은 곧 단서가 되며 과학수사의 초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맞춰져 있죠. 그 첫 번째 증거, 지문입니다. 지문은 외부 작용이 없는 한 변하지 않고 사람마다 각각 다른 모양을 띠는데요. 심지어 같은 날 같은 얼굴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들도 지문만큼은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은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지문이 남아있을 만한 곳에 알루미늄이나 흑연가루를 뿌리면 손에 땀과 기름으로 찍힌 지문 자국에 가루가 달라붙어 그 형태가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거나 사건 현장이 오염된 경우 온전한 지문 채취에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럴 때 필요한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족적입니다. 불을 끄고 가변 광선기를 비추자 와우! 눈에 보이지 않던 발자국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신발과 바닥이 접촉할 때 생기는 이 족적은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품고 있는데요. 팔 사이즈, 신발의 모양과 종류, 보폭을 통한 용의자의 키, 그리고 연령대까지 추측할 수 있지요. 2002년 12월 서울 구로구 한 호프집 여주인이 둔기로 맞아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CCTV도 없던 당시 증거라 보는 깨진 맥주병에 새겨진 1cm의 쪽지문과 족적뿐이었는데요. 이 증거물만으로 용의자를 추적하기엔 당시의 과학기술력이 역부족이었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10여 년 후 분석기술의 발달은 여주인의 억울한 죽음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는데요. 당시엔 무용지물이었던 1cm의 쪽지문에서 용의자를 색출할 수 있었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키높이 구두였다는 사실을 통해 용의자들 중 키높이 구두를 즐겨 신던 진범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꼭꼭 숨어왔지만 과학 앞에 완전 범죄란 없었습니다. 스캔한 지문을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에 입력하면 지문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문형은 물론 융선이 끊어지거나 갈라지는 위치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지문과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대조, 검색해 개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고요. 족적 역시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누적되어 있는 족윤적 시스템으로 발 사이즈부터 신발의 상표까지 다양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유레카! 역시 가을 하늘은 높다. 날씨 어때요? 오늘 기분이 어때? 날씨 진짜 좋아요. 밥 뭐 먹었어? 저는 짬뽕 곱빼기 먹었죠. 배고팠구나? 아, 배고팠죠. 맛있었어? 맛있었죠. 곱빼기고 자시고 아이고 에이 이거 봐요. 이 77 맞은 남정네들
아니 수다도 좋은데 커피 다 흘린다. 아유 아까워. 아유 저 아까운 어필 어째나. 아유. 근데 넌 커피 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아까운 커피. 근데 형도 없어요. 그러네. 어디 갔지? 에휴 바보들. 에휴. 뭐야? 너 커피 누가 먹었어요? 형이 먹었죠? 아니야. 형이 먹었잖아요. 나 내 커피 있어. 형이 먹어서 배 나온 거잖아요 지금.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말고. 아니 그런데 커피컵을 들고 걸으면 왜 커피를 다 흘리는 거지? 도대체 이 안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혹시 걸어다니면서도 커피를 쏟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You hold it from the top. You gaze straight forward. 워워워워. 커피컵의 윗부분을 잡으란 말이죠. 톡톡씨, 자 어디 한번 도전. 오. 커피컵의 윗부분을 잡으면 커피컵을 잡는 손의 관절이 2개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컵에 작용하는 진동수가 줄어들어 걸으면서도 커피를 쏟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인증 성공. 그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뒤로 걷는 방법인데요. 뒤로 걷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걸을 때 앞으로 걷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되게 진동이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뒤로 걷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뒤로 걸으면 그러한 진동수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카푸치노나 카페 라떼도 먹는 방법이 또 있네요. 카푸치노에 올라간 거품은 표면 장력이 높기 때문에 커피의 진동수를 달라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컵과 커피에 작용하는 공명을 억제시켜 커피를 덜 쏟게 되는 겁니다. 유레카! 요 매끄러운 우유로 끈적한 접착제를 만든다? 접착제 치곤 준비물도 너무 간단한 게 이게 뻥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 이제 우유로 접착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유. 예. 어허, 까줘야지. 예. 여기 있습니다. 우와. 오, 비장함이 느껴지는 느낌적인 느낌의 느낌씨. 먼저 우유 200ml를 냄비에 붓고 약한 불에 끓이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글보글 끓은 우유 위로 하얀 막이 생겼는데요. 하얀 막이 생겼다면 불을 끄고 식초를 2-3스푼 넣어줍니다. 우와! 식초를 넣자마자 몽글몽글 순두부처럼 덩어리지는 우유. 우와. 되게 몽글몽글해. 대박이야. 맛있겠다. 이들을 흥분하게 만든 이 덩어리의 정체는 바로 우유 속 단백질 카세인입니다. 우유 속 단백질의 80%는 카세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카세인은 열을 가하거나 산을 만나면 응고하는 성질이 있죠. 때문에 끓인 우유에 식초를 넣으면 응고되어 이렇게 몽글몽글 덩어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끓인 우유를 거름망에 넣고 뜨거우니 호 하고 불어가며 물기를 빼면 이렇게 흰색 카세인 덩어리만 남게 되죠. 이게 완성이냐? 아니죠. 여기에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고 서로 잘 뭉쳐지도록 쉐킷 섞어주세요. 일단은 느낌씨가 알아온 방식대로 만들어 봤는데 이게 뭘 붙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형 말은 이게 접착제가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럼 잘려진 면에 붙인 다음에 서로 연결하면 붙어져. 톡톡씨와 무름씨는 가볍게 나무젓가락 붙이기에 도전! 카세인을 굳건히 믿고 있는 느낌씨는 무려 깨진 접시 붙이기에 나섰는데요. 반신반의. 일단 시키는 대로 열심히 붙여보긴 하는데 결과는 오! 오, 톡톡씨 많이 칭찬해. 오, 쭈쭈쭈쭈.
오, 쩍 달라붙은 젓가락이 마냥 신기한 무름씨. 젓가락에 이어 깨진 접시까지 붙었나요? 오! 와! 우와! 대박. 엄마한테 안 혼나겠다. 대박. 예, 근데 티는 좀 난다. 그래도 이게 어디야? 생활 꿀팁 인정? 인정. 우유 접착제의 비밀은 역시 카세인 단백질에 있었는데요. 서로 밀어내고 있던 카세인 분자들이 뜨거운 열과 산을 만나 성질이 변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엉겨붙어 덩어리가 되는데 이 엉겨붙는 힘이 바로 접착력이 되는 거죠. 뭐 전용 접착제만큼의 힘은 아니지만 그 원재료가 우유라는 사실 때문에 신기반기합니다. 유레카! 이번엔 청각이 얼마나 쉽게 시각적 요인으로 혼동될 수 있는지 또 다른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고 가라는 입 모양만 합니다. 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바라는 정확한 발음으로 소리를 내죠. 이제 이 둘이 합동하여 상대의 뇌를 속여보겠습니다. 무름 씨는 가라는 립싱크를, 그 뒤에 숨은 느낌 씨는 바라는 소리를 낸다면 톡톡 씨는 어떻게 들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잘 맞춰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로만 들려요. 소리가 그렇게 들렸던 것 같은데요? 입 모양하고 같이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톡톡 씨처럼 다를 외쳐주셨는데요. 비밀은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대의 말을 들을 때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것까지 조합해서 듣게 되죠. 하지만 귀로 들리는 것과 눈으로 본 것이 다를 땐 뇌가 시각의 정보와 청각의 정보를 적절히 조합하여 가장 비슷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말소리를 내는 사람의 입모양에 따라 동일한 발음을 다르게 듣는 현상, 이것을 맥커크 효과라고 하는데요. 즉, 시각으로 받은 정보와 귀에 들려오는 소리 사이에서 가장 잘 들어맞는 타협점을 찾는 것이죠. 뇌가 억지로 두 정보를 합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인지심리학자인 해리 맥커크가 이 실험을 실시한 결과 약 98%의 성인이 다 등의 대답을 했다고 하는군요. 유레카! 도시의 높은 고층 건물 사이에서도 푸른 녹음이 우거진 숲과 공원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바쁘게 달리던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마음의 여유를 찾곤 한다. 다양한 동식물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생태계가 조성된 이곳은 새들이 서식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빌딩 숲에선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새들을 만날 수 있다. 도시라는 큰 공간 안에서 인간과 새들이 평화로운 공존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새들이 점점 인간이 사는 빌딩 근처로 날아들기 시작했다. 하천 근처 고지대에 사는 야생조류가 도심 한가운데 둥지를 트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신기하고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어서 안타까움도 큽니다. 최근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 천연기념물 황조롱이가 알을 낳고 부화를 했다는 소식이 자주 들리곤 한다. 황조롱이는 왜 고층 아파트까지 날아오게 된 걸까?
황저롱이나 이런 바이팀이라든가 바이런스에서 둥지 트여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곳이 뭐냐? 아파트 베란다죠.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라서 다 번식하는 건 아니에요. 새들도 자기가 여기서 내가 번식했을 경우에 먹이 사슬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새끼가 부화됐을 적에 이석이 좋은 장소를 택하다 보니까 아파트 베란다. 그래서 많이 번식하고 있는 거죠. 도심 속의 빌딩숲 사이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알을 낳아 새끼를 기르는 새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시끄럽고 위험하기까지 한 빌딩숲에서의 산란. 대체 새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 새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나와 멀리 떠났다가도 산란기가 되면 다시 그 장소로 돌아오는 귀소 본능이 있다. 하지만 개발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도심은 새들의 서식지마저 앗아가 버렸다.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 새들은 잘려진 나무 대신 그 자리에 들어선 고층 빌딩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다.